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네. 뉴스부터 일단 뭐 예고는 됐습니다만 ECB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빅 스텝으로 갔습니다. 했네요. 네. 그죠? 했어요. 했어요. 네, 50bp를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5bp냐 50bp냐의 문제였지 금리를 인상한다는 네. 거는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ECB가 지금 뭐 유럽 경기가 저렇게 안 좋은데 하긴 50bp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비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 논리가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ECB가 50bp 빅 스텝을 하면서 유로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는 일단 끝?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유로가 달러 대비해서 0.85%가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40분 기준입니다. 1유로가 1.0263 원래 페리티라 그래서 1대1 혹은 네, 그 네, 밑으로도 갔다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50bp의 약발이 유로화의 강세를 이끌어내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금리가 9베이시스 포인트 9bp라고 하죠. 0.09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서 1.35. 이것도 격세지감이죠.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금융사고가 하나 있었죠. 은행권에서 많이 판 독일 국채 금리가 뭐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근데 마이너스 나가지고 그때 손실 엄청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1.35까지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그때 뭐 원금이고 뭐고 다 수익이 났을 텐데 그죠? ELS였나요 그게? ELS가 아니라 ELD? ELD. 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ECB가 50bp를 올려서 0%가 이제 기준금리가 됐는데 이게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거고요.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실험도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아마 25bp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또 예고를 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장단점이 있죠. 추락하는 유로화를 살려내는 이제 그런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유로존에 이제 굉장히 심한 인플레이션 뭐 미국의 9.1%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충격인데 유로존은 지금 경제가 저렇게 안 좋은데 8%대 저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좀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실화돼 있는 기업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힘들어진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라는 거죠. DLS였던 모양입니다. 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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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심해져서 결국은 어제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손을 흔들면서 이제 의회를 떠나는 모습이 어제 화면에 나왔죠. 그러면서 ECB가 최근에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업 부실이 도산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정부의 그 나라의 어떤 크레딧이 훼손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내놨거든요. 그게 이제 TPI라고 하는 건데 TPI?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라고 전염 방지 도구라고 해요. 뭐예요 그게?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뭐 전염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들의 어떤 재무 부담이 이자 비용이 확산되고 그러면 이제 디폴트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은행이 부실화되겠죠. 은행이 부실화되는 건 바로 그 정부의 그 나라의 어떤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렇게 전염되는 경로라는 거예요. 트랜스미션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딱 그 단절시키는 막아주는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전염 방지 도구.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뭐 오늘부터 이렇게 저녁 드시면 친구들 야 뭐 저 유로존에서 TPI 한 거 알아? 아니 근데 TPR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채권 이제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사주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 확산된다 싶으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 채권 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강력하게 강한 이제 TPI라는 전염 방지 도구라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하냐? 무질서한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될 것이며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전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죠. 뭐냐? 통화 정책 뭐 금리를 올리는 통화 정책을 썼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통화 정책의 부작용이 전염되는 그런 것들을 프로텍션 하겠다 이런 뜻이죠. 유로존의 어떤 이런 그
50bp 금리 인상은 우리 증시에는 그 나쁘지 않게 작용할 겁니다. 그런가요? 어제 미국 증시도 네. 또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면 사실 신흥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거의 모든 미국계 자금의 어떤 그 향배를 좌우하는 게 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는데 돈을 바꿔서 한국 원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펀드 매니저로서 욕먹는 일이죠.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워낙 109 레벨까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다 쫄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유로존에서 50bp 올리고 이제 어디로 이제 주목이 가냐면 BOJ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란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금리를 뭐 빅스텝 이상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라는 이제 확신이 생기면 네.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그 위험 자산 선호에 이 후반부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신흥국 자산. 신흥국 자산에 만약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첫 번째 테스트 베드는 한국일 가능성이 많다. 그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자,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꿈틀꿈틀하죠. 네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방적인 달러 강세 궤도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보이면 외국인들이 환류하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이 최근의 상승세는 외국인 주도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달러의 어떤 영향. 근데 달러의 강세 약세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유로화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유로화를 컨트롤하는 ECB에서 빅스텝을 한 거는 이제 그런 연원을 쭉 통해서 우리 증시에도 성격 규정. 그러면 뭐냐?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종목군들에게 매기가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장도 한번 의미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방적인 강달러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지 오늘도 한번 잘. 어떻게 삼성전자 같은 거 좀 갖고 계신가?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저는 안 삽니다. 안 산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없으니까 안 샀으니까 없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 앞으로도 아마 그 친구들하고 거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 참 희한하네. 왜요? 아니 한국의 대표 주식을 왜 이렇게? 아니 이 뭐랄까 이게 주식하면 내 조금 맛이 있어야 돼? 주식을 한다 하면 뭔가 이렇게 좀 확 이렇게 막 샥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울리지도 않는 그 의성어 쓰지 마세요. 남의 전매 특허를. 예, 저는 그래서 뭐 이게 주식을 묵직하게 쭉. 아니 탁 튀었다 그냥 쭉 떨어지고. 그런 게 저. 답답합니다. 그 대형주는 이제 초대형주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애플도 안 사잖아요 미국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 결국 22%로 내려갑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새 정부의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돼서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증권 관련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 증권 거래세도 좀 낮추잖아요. 0.23에서 0.15 정도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는 2년을 유예하는 걸로 이제 물리 예고가 됐긴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의 어떤 개인 소득세, 근로소득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인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어제 전반적인 세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야 법인세 이거 낮추는 거 이거 의미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내년부터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현행 25%거든요. 그게 이제 22%로 내려가고요.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에게 1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이제 과세 표준 원래 2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5억 원까지 올려서 10% 특례 세율이라는 건 일반적인 법인세율의 반밖에 안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더 완화해서 세제를 개편한다. 근데 과세 표준 5억 원이면 그게 뭐 번 돈이 5억 원이란 얘기? 번 돈보다 조금 더 높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번 돈이 7억이다 그러면 그거 다 정리하고 과세 표준은 그거에서 또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율이 22%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OECD 평균이 지금 21.5%래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있고 낮은 나라도 있다는 얘기고 대체로는 OECD 평균 정도의 법인세율로 회귀했다. 네네. 이게 이제 전 정부에서 25%를 올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현행 10%, 22, 25% 이렇게 돼 있는 과세 표준 구간도 세 단계로 이제 줄어듭니다. 10, 20, 22 이렇게 줄어들고 25가 없어지는 거네요. 25 아예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과표 5억 원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한다. 지금은 2억 원까지 10%인데 다만 그 대상을 이렇게 확대해 주지만 지배주주 등이 5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예를 들면 특정 이제 대주주가 50%를 넘게 갖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사업인데 이런 데들은 이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차트가 이제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원래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가 이제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서 5억 원까지 저 10% 특례를 이제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2, 25 구간의 그 구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0, 20, 22 이렇게 단순화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연매출 100억에 이익률 5%니까 5억 이익을 내는 A 중소기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를 냈냐? 5억에 2억까지는 이제 10% 특례를 하니까 2억 곱하기 10% 그러니까 2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억 나머지 3억에 대해서 20% 6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 법인세를 냈거든요. 5억 흑자를 내면은 5억 순이익을 내면은 매출 100에 네, 매출 100억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10% 다 되니까 5천만 원만 내니까 이런 기업을 운용하는 이 경영진에서는 3천만 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요즘에 뭐 이 워낙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연봉을 어느 정도까지 못 올려주니까 스톡 옵션 주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톡 옵션의 행사 이익, 즉 시가와 행사 가격의 차익, 그게 이제 그 스톡 옵션의 차익이 있잖아요. 이게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그러니까 이걸로 행사해서 내가 2억 원 번 것까지는 비과세 해준다는 거고. 다만 이제 5억 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누적 한도 기준도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넘어가는 거는 누적으로 더 세금을 매긴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벤처기업이라는 스타트업 이런 데서는 스톡옵션의 어떤 사실 이제 이 뭐 액면가로 받아가지고 뭐 대박이 난 것 같지만 거기다가 세금 엄청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면세점을 높여준다라는 거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이게 벤처기업하고 스타트업 회사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톡 옵션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4천억 원 정도까지는 세금은 이제 상속증여세를 낮춰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매출액 기준을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야당이라든지 이제 약간 이제 분배 이쪽에 방점을 두는 학자들 입장에서 야 이거 그냥 부자 승계하는 부자 감사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업이 승계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몇 번 뉴스를 전해드렸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전형적인 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들이잖아요. 이제 일본도 이제 대물림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꼭 그걸 가업을 승계해야 되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세 부담도 기업 상속 공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돼서 여러분 대부분 아실 텐데 사실상 이게 경기가 이렇게 죽어가는 관점에서 이제 일종의 경기 부양책이죠. 세제를 이렇게 완화한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걸 잘 못하면
사실은 일종의 파퓰리즘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염려도 있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나라의 경제팀을 운영하는 데서 해야 될 일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매크로 지표 관리, 네. 성장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표를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우리는 이제 5년 정부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산업 정책이죠. 네, 예를 들면 뭐 바이오를 키우자, 예를 들면 뭐 IT를 키우자, 뭐 반도체를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반도체 특별법 만들고 뭐 그런 네, 것들이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에 탈락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나면 사회로부터 탈락해버리는 라고 하는 분들. 예,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세제 개편안이 물론 이제 개인소득세라든지 또 증권거래세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세 번째에 관련된 어떤 세제로 인한 혜택 이런 것들도 잘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지표 관리 두 번째 산업 정책 세 번째 어떤 탈락자가 안 생기는 따뜻한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뉴스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뭘 제일 많이 샀나 봤더니 1위가 인버스, 곱버스, 네. 2위가 레버리지. 네. 극명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은 요럴 때가 있거든요. 약세론자 이렇게 모시면은 댓글에 뭐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막 그냥 욕이 엄청나게 그거 이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고. 장 된다라고 하는 분을 네네. 모시면 뭐 기관의 앞잡 또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때 약세장. 희망회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또 이게 전형적인 약세장이고. 네. 근데 지금이 딱 보니까 전형의 약세장이 분명해요. 우리도 그거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 순매수를 보니까 넘버원이 이게 이제 최근 한 달입니다. 6월 20일부터 7월 19일 사이인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게 곱버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빠지면 두 배로 먹는 거. 이게 1,614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2등은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이건 올라가면 두 배로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994억. 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4등, 5등도 사실 네. 다 그거예요. 레버리지랑 다 인버스. 레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명하게 지금 엇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뭐 기관 투자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020년 4월에도 저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나요? 개인 순매수가 곱버스였다는 거예요. 2020년 그랬나요? 4월에 네. 개인 순매수가 곱버스.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떤 논리들이 횡행했냐면 야, 장 반등했는데 더블 바닥 쌍바닥 친다. 그 기억나죠? 네. 2020년 3월 달에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갔거든 조금. 그때 한 번 더. 이거 진바닥 맞아, 아니다. 맞아. 이게 한 번 더 훅 그래서 W자 반등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 네? 그때 개인 순매수 1위가 탁월하게 저거였어요. 곱버스. 그분들 다 망한 거예요 그때는. 그때 그냥 올라갔죠. 날라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무슨 쌍바닥이야. 1450에서 2200까지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버렸지. 그랬었네. 네. 날라갔다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쌍바닥 이게 진짜 곱버스 투자한 분들이 맞출렌지 아니면 그냥 이 순방향의 레버리지 투자한 분이 맞출렌지는 모르겠는데 제안은 그렇습니다. 두 개 다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냥 좋은 주식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 장이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주식을 좀 줄이시고 현금이나 채권을 갖고 계시면 되지. 더블로 3배로 뭐 이렇게 먹으려고 그 방향 맞추게 하지 마시라.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상징적인 그 기사가 나와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절대 제가 뭐 인버스를 사시라, 뭐 레버지를 사시라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곱버스라는 겁니다.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2,300 뭐 한 70 뭐 2,400 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2,380쯤에 레버리지 비중 70%,
곧버스 30%. 아니 뭘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좋은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쉽게 주식을 좀 하려고 팔든지 했는데 하지. 안 되잖아요. 해봤는데 아니, 안 되잖아. 자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들만 갖고 있다니까. 아 어려운 종목. 예. 응? 현대차도 안 됐잖아요. 작년 1월로 사갖고 지금까지 쭉 계속 빠졌는데 3분의 1 뭐 이렇게 쭉. 어제 최대 실적 나왔잖아. 그래도 안 올랐잖아요. 아이라 정말. 쉽지 않아. 뭐는 쉬운 게 있습니까? 여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곧버스랑 레버리지 방향을 맞추는 쪽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신다. 네. 네. 전망이 갈리고 있다. 이런 네.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